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자 할머니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 가슴이 먹먹해지실 겁니다. 저는 며느리를 딸처럼 품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제 딸이 없었기에 아들이 데려온 그 여자아이를 보자마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하늘이 나에게 딸을 보내주셨구나. 그 아이에게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제 통장 비밀번호도 집 열쇠도 심지어 제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것들까지.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제 뒤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요. 그날 이후로 저는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분명 무언가를 느끼실 겁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은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할머니가 매주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천천히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1950년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집안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은 늘 정직하게 사셨어요.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작은 장사를 하셨습니다. 저는 3남매 중 막내였는데 위로 오빠 둘이 있었어요. 그 시절에는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오빠들은 중학교까지 다녔지만 저는 초등학교를 겨우 마치고 집안일을 도왔어요. 그래도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 시대의 방식이었으니까요. 21살에 중매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서울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는 집안의 장남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엄격하셨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며느리 노릇을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시아버지 양말까지 손빨래를 했어요. 남편은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정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나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 시대의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가게 일을 열심히 했고 술은 가끔 마셨지만 저를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어요. 결혼한 지 2년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민수. 저의 하나뿐인 아들이에요. 민수가 태어나던 날 저는 진짜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처음으로 제 손을 잡으시며 수고했다고 하셨어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늘 딸이 있었으면 했어요. 아들은 크면 엄마 곁을 떠나지만 딸은 평생 엄마 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둘째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하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수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민수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어른들에게 예의도 바른 아이였어요. 대학도 서울에 있는 좋은 학교에 갔고 졸업 후에는 중견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남편의 철물점은 민수가 대학에 다닐 때 정리했어요. 대형 마트가 들어서면서 장사가 안 됐거든요. 남편은 그 이후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가게를 잃은 것이 마음에 큰 상처가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민수가 31살이 되던 해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이미 많이 안 좋은 상태라고 하셨어요. 석 달을 병원에서 보내고 남편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회사 때문에 바빴고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냈어요. 그때 제 나이가 55이었습니다. 아직 건강했고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었지만 밤이 되면 그 적막함이 너무 힘들었어요. 텔레비전을 켜놓고 잠이 들곤 했는데 새벽에 눈을 뜨면 빈 방이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어.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민수가 결혼을 하는구나. 그리고 저에게 며느리가, 아니 딸이 생기는 건가. 민수가 데려온 아이의 이름은 유진이었습니다. 30살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했고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첫인상은 참 예뻤습니다. 눈이 크고 웃을 때 보조개가 살짝 들어가는 아이였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제 마음을 사로잡은 건 그 아이의 태도였습니다. 유진이는 저를 보자마자 깍듯이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약과를 한 상자 사왔더라고요. 민수가 미리 알려줬나 봐요. 식사를 하면서 유진이는 계속 제 반찬을 챙겨주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어머니, 물 더 드릴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자리에서 이미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이 아이라면, 이 아이라면 내 딸처럼 지낼 수 있겠다. 유진이를 처음 만난 후 저는 며칠 동안 기분이 들뜨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동네 친구인 옥순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옥순아, 우리 민수가 참 좋은 아이를 데려왔어. 예쁘고 착하고 어른한테 예의도 바르고. 옥순이가 말했어요. 아주 순자야 좋겠다. 근데 요즘 세상에 처음부터 그렇게 잘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좀 더 지켜봐. 저는 옥순이의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유진이에게 마음을 준 후였거든요. 사람이 한번 마음을 주면 경고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결혼식은 그해 가을에 조촐하게 올렸습니다. 유진이 부모님은 지방에 계셨는데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보였어요. 결혼식 날 유진이 어머니를 처음 뵈었는데 참 순해 보이는 분이셨어요. 하지만 옆에 있던 유진이 언니는 인상이 좀 달랐습니다. 눈이 날카롭고 네, 제게 인사할 때도 어딘가 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집 올 때도 빈손이었으니까요. 오히려 저는 유진이에게 더 잘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받지 못했던 따뜻함을 제가 이 아이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결혼 후 민수와 유진이는 제 아파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신혼집을 구했어요. 전세금 일부를 제가 보태주었습니다. 5천만 원. 남편이 남기고 간 돈에서 꺼낸 거였어요. 유진이는 그 돈을 받으며 눈물을 글썽겼어요. 어머니,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안 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잘할게요. 저는 유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유진아, 이건 엄마가 딸한테 하는 거야. 고맙다고 하지 마. 그때 유진이의 눈에서 진짜 눈물이 흘렀는데 저는 그 눈물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 눈물만큼은 진심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저는 틈만 나면 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주었습니다. 깍두기, 갈비찜, 잡채, 유진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 만들었어요. 유진이는 항상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는데 제가 해드려야 하는 건데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녹았어요. 진짜 딸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어느 주말에는 유진이가 저를 데리고 백화점에 간 적이 있어요. 어머니, 겨울 외투 하나 사드릴게요. 저는 손사래를 쳤지만 유진이가 예쁜 외투를 골라서 제게 입혀주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유진이가 제 어깨를 다듬어 주는데 마치 친딸이 해주는 것 같아서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그 외투를 입고 집에 오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 참 착하지? 내가 복을 받은 거야.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유진이가 임신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동네 사람들한테 다 자랑을 하고 다녔어요. 우리 며느리가 아기를 가졌어요. 곧 할머니가 돼요. 유진이가 입덧이 심할 때 저는 매일 가서 죽을 끓여 주었습니다. 밤에 힘들면 전화하라고 언제든 달려가겠다고 했어요. 유진이가 출산 가까이 되었을 때는 아예 민수네 집에서 한 달을 지냈습니다. 유진이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모든 집안일을 제가 했어요. 장보기, 빨래, 청소, 유진이가 먹고 싶다는 것은 새벽에라도 나가서 사왔습니다. 그리고 예쁜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서연이. 서연이를 처음 안았을 때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3kg이 조금 넘는 작은 아기가 제 품에서 새근새근 잠을 잤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우리 가족의 미래구나.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 할 수 있겠구나. 서연이가 태어난 후 저와 유진이의 관계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유진이는 육아가 힘들 때마다 저를 불렀고, 네, 저는 기꺼이 달려갔어요.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고 밤에 아기가 울면 안아서 재웠습니다. 한밤중에 서연이가 열이 나면 제가 안고 병원에 갔어요. 유진이는 출산 후 몸이 안 좋아서 쉬어야 했거든요. 새벽 2시에 택시를 타고 응급실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할 때까지 서연이를 안고 복대서 기다렸습니다. 유진이는 그런 저를 보며 늘 말했어요. 어머니가 없었으면 저 진짜 못 버텼을 거예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정말로 행복했어요. 남편 없이 외로웠던 시간들이 서연이와 유진이 덕분에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가 유진이에게 하지 말았어야 할 것을 했습니다.
저는 유진이에게 제 통장과 카드를 맡겼어요. 유진이가 서연이 용품을 사야 하는데 매번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기가 미안하다고 해서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유진아, 이 카드 네가 가지고 있어. 서연이 필요한 거 사고 네가 필요한 것도 사. 엄마가 쓰라는 거야. 유진이는 처음에는 사양했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어떻게 어머니 카드를 써요. 유진아, 내 딸이잖아. 딸이 엄마 카드 쓰는 게 뭐가 어때? 결국 유진이가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뱅킹도 설정해 주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요즘 은행 안 가셔도 돼요. 예, 제가 폰으로 다 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편하게 해주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서연이가 2살이 되던 해 민수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유진이가 회사에 다시 나가고 싶대. 근데 서연이를 봐줄 사람이 필요해서 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면 어떨까?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사실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웠으니까요. 그래서 제 아파트를 전세 놓고 민수네 집으로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아침에 서연이가 일어나면 밥을 먹이고 낮에는 놀이터에 데려가고 저녁에는 유진이가 퇴근하면 같이 밥을 먹었어요. 서연이와 놀이터에 가면 다른 할머니들도 손주를 데리고 나와 있었어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서 아이들이 뛰노는 것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순자 씨 며느리는 참 착하다며 동네 할머니들이 부러워했어요. 우리 며느리는 반찬 하나 안 해주는데 순자 씨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외투도 사주고 여행도 보내준다면서 저는 으쓱해졌습니다. 우리 유진이가 착하긴 해요. 딸 같아요, 딸. 유진이는 퇴근하면 항상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저에게는 한결같이 다정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주말에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냉면 사드릴게요. 한 번은 제 생일이었는데 유진이가 케이크를 사오고 편지까지 써왔어요. 어머니, 저에게는 어머니가 친엄마나 다름없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그 편지를 서랍에 고이 넣어두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꺼내 읽으려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작은 변화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가 전화를 받을 때 예전에는 거실에서 아무렇지 않게 받았는데 이제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통화를 했어요. 택배도 자주 왔는데 저에게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아, 회사 서류예요, 어머니. 그렇게 말하며 바로 자기 방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유진이 언니에게서 전화가 오면 유진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지고 목소리가 낮아지고 통화가 끝나면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곤 했어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지 뭐. 사생활이 있는 거지. 시어머니가 뭘 다 알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었어요. 유진이가 갑자기 제게 건강보조식품을 자주 사다 주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이거 관절에 좋대요. 어머니 이거 혈압에 좋대요. 저는 처음에는 고마웠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건강을 이렇게 신경 써주다니.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건강보조식품들이 전부 제 카드로 결제되고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제 카드로 사서 저에게 선물이라고 준 거였어요. 물론 그때는 몰랐습니다. 통장 내역을 볼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어요. 서연이가 열이 나서 새벽에 깼는데 유진이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안고 유진이에게 알려주려고 방문 앞에 갔어요. 그때 유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언니, 이번 달에도 300 보냈어. 시어머니 통장에서. 어차피 확인 안 하시니까 괜찮아. 여러분,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통장에서 300? 이번 달에도?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을 짚었습니다. 서연이를 안고 있는 손이 떨렸어요. 곧 여러분이 절대 예상하지 못하실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제가 그날 밤 이후에 알게 된 것들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서연이를 재운 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는데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유진이가 다른 이야기를 한 건 아닐까, 저는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진이를 의심하는 것보다 제 귀를 의심하는 게 덜 아팠으니까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저는 부엌에 나와 물을 마셨습니다. 어두운 부엌에 앉아서 유진이가 처음 우리 집에 왔던 날을 떠올렸어요. 그 환한 웃음, 어머니,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라던 그 인사, 약과를 내밀던 그 손, 그리고 방금 전 문 너머로 들었던 그 차가운 목소리. 어차피 확인 안 하시니까 괜찮아. 같은 사람의 목소리가 맞는 건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통장 내역을 확인하기로요. 민수가 출근하고 유진이도 출근한 후에 서연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은행에 갔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제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옆 사람이 쳐다볼 정도였어요. 번호가 호출되어 창구에 앉았는데 직원분이 친절하게 물으셨어요. 어머니, 어떤 업무로 오셨어요? 통장 거래 내역 좀 뽑아주세요. 지난 1년 치로요. 통장 내역을 받아들었을 때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매달, 정확히 매달 200에서 30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을 보니 받는 사람은 유진이의 언니 이름이었어요. 김미정. 그 이름이 여러 번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카드 사용 내역도 있었는데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고급 식당 그 금액들을 합치면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1년 넘게. 계좌이체와 카드 사용을 모두 합치면 3,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3,500만 원. 그 돈은 남편이 철물점을 정리하고 받은 돈과 남편이 떠난 후 받은 보험금, 그리고 제가 평생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제 노후 자금이었어요. 제가 아프거나 요양원에 갈 때를 대비해서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있을 때 저는 점심을 굶으면서까지 돈을 아꼈습니다. 버스비를 아끼려고 1시간을 걸어 다닌 적도 있어요. 그렇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은행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연이가 유모차에서 저를 올려다보며 손을 뻗었는데 저는 그 작은 손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은행 직원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어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좀 어지러워서 그래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야,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에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서연이에게 밥을 먹이고 빨래를 하고 저녁 준비를 했어요. 유진이가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저는 그 아이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서연이 잘 놀았어요? 유진이가 웃으며 물었어요. 응, 잘 놀았어. 저는 그렇게만 대답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눈물이 흐르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수도꼭지를 세게 틀었어요. 그 저녁 유진이가 제게 차를 한 잔 가져다 주었어요. 어머니 오늘 좀 피곤해 보이세요? 따뜻한 거 드세요. 그 다정한 손길이 이제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제 돈을 빼가면서 동시에 이렇게 따뜻하게 굴 수 있는 걸까? 사람이 정말 그럴 수 있는 걸까? 며칠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저는 유진이의 행동을 하나하나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유진이는 제 앞에서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어머니, 편히 쉬세요. 그 다정한 말들이 이제는 전부 다르게 들렸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처음부터 이랬을까?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변한 걸까?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유진이가 제 통장을 처음 만진 것은 서연이가 태어난 직후였어요. 유진이가 육아용품을 사야 한다며 제게 말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통장으로 온라인에서 주문할 게 있어서요. 잠깐 카드 좀 쓸게요.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카드를 건넸습니다. 비밀번호도 알려줬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기억난 것이 있었어요. 한 번은 유진이가 제 핸드폰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핸드폰에 사진 정리 앱 깔아드릴게요. 또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인터넷 뱅킹 앱도 설치하고 로그인을 해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유진이가 제 계좌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 것은 여러분이 사람이 누군가를 완전히 믿으면 의심이라는 감정 자체가 사라집니다. 저는 유진이를 딸처럼 믿었기 때문에 딸이 하는 일에 의문을 가질 이유가 없었어요. 만약 길에서 모르는 사람이 제 통장을 달라고 했으면 당연히 안 줬겠지요. 하지만 유진이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직접 품에 안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민수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민수에게 말하면 부부 사이가 깨질 수 있습니다. 서연이가 피해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제 남은 노후 자금이 전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옥순이에게 전화를 할까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옥순이에게 말하면 동네에 소문이 퍼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 집안 일을 남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혼자였어요. 이 무거운 짐을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주일을 더 고민한 끝에 저는 먼저 유진이와 직접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 말하기 전에 며느리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혹시 사정이 있었던 건 아닐까? 유진이 친정에 무슨 급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저는 아직도 유진이를 믿고 싶었습니다.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오해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매달리는 것이 훨씬 덜 아팠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 민수가 서연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나갔을 때 저는 유진이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유진아. 네, 어머니. 유진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내 통장 내역을 봤어. 유진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보던 눈이 천천히 저를 향했어요.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그 아이는 참 빨랐습니다. 아, 어머니, 그거요? 그게 서연이 학원비하고 유아용품 구매한 거예요. 제가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유진아, 매달 200에서 300만 원이 너의 언니 계좌로 갔어. 학원비나 유아용품이 아니야. 저는 은행에서 뽑아온 내역서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때 유진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다정하던 눈이 차가워졌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언니한테 잠깐 빌려준 거예요. 언니가 사업하는데 돈이 급했거든요. 다 돌려받을 거예요. 내 돈을 네가 왜 빌려줘?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머니, 그게 그러니까 급했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니 돈 아니에요. 가족 돈이잖아요. 가족 돈이라고요.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유진이에게 제 돈은 시어머니의 재산이 아니라 가족 공동 재산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에는 유진이의 친정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남편과 둘이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모은 돈이 유진이의 입에서 나온 가족 돈이라는 한마디에 그냥 공용재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유진아, 그 돈은 내 노후 자금이야. 내가 아프면 쓰려고 평생 모은 돈이야. 네 언니 사업 미천이 아니야. 유진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어차피 어머니 돈은 나중에 민수한테 갈 거잖아요. 민수 아내가 전데 제가 좀 쓰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에 큰 돌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딸처럼 품은 사람이 정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소리가 나올까봐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민수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민수의 반응은 제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엄마 확실해요. 유진이가 정말 그랬어요. 민수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수야, 통장 내역을 직접 봐라. 엄마가 거짓말을 왜 하겠니? 민수가 통장 내역을 확인한 후 그 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내역서를 들여다보다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엄마, 미안해요. 내가 몰랐어요. 네 잘못이 아니야, 민수야. 그날 밤 민수와 유진이는 방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서연이를 안고 앉아 있었는데 방 안에서 유진이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 들렸어요. 당신이 뭘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시어머니 모시면서 살림하면서 회사 다니면서 서연이 키우면서 내 언니가 도와달라는데 좀 도와준 게 뭐가 잘못이야? 민수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어요. 유진아, 엄마 돈을 몰래 빼간 건 도와준 게 아니야. 그건 신뢰를 깨뜨린 거야. 유진이가 다시 소리쳤어요. 신뢰? 당신이 나한테 신뢰를 말할 자격이 있어? 매일 야근한다면서 회사에서 뭘 했었는지 나는 알아? 당신은 집에 와서 밥 먹고 자기만 하잖아. 서연이 기저귀 한 번이라도 갈아본 적 있어? 서연이가 울음소리에 깨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꼭 안고 다른 방으로 갔어요. 동요를 불러주며 서연이를 달랬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간 집안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유진이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밥도 따로 먹었고 서연이만 안고 자기 방에 들어갔습니다. 식탁에 제가 반찬을 차려놓으면 유진이는 한참 후에 나와서 자기 그릇에만 덜어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텅 빈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밥알이 목에 걸려 넘어가지 않았어요. 네, 어느 날은 유진이가 서연이를 데리고 밖에 나갔다가 저녁 늦게 돌아왔어요. 서연이가 잠든 채로 유진이 품에 안겨 있었는데 저는 서연이를 받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유진이가 몸을 돌렸어요. 제 손을 피한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서연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느낀 그 감정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제 손녀를 안지도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돈을 빼간 것보다 더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민수는 중간에서 힘들어했어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는지 실수가 잦아졌고 얼굴이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갔습니다. 한 번은 민수가 퇴근하고 들어와서 거실 소파에 앉더니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나 요즘 잠이 안 와요. 눈을 감으면 유진이가 한 말이 자꾸 떠올라요. 그리고 엄마 통장 내역이 떠올라요. 내가 왜 몰랐을까? 그 생각만 해요. 저는 민수 옆에 앉아 그 아이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35 먹은 아들이지만 제 눈에는 아직도 아기였어요. 민수야, 네가 아프면 엄마가 더 아파. 네가 건강해야 서연이도 잘 키울 수 있어. 그 시기에 저는 옥순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옥순아, 나 좀 만나자.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서 저는 옥순이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유진이가 돈을 빼돌린 것, 대화했을 때의 태도, 집안이 얼음장 같은 것. 옥순이는 듣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순자야, 내가 처음에 뭐라고 했어? 좀 지켜보라고 했잖아. 그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그때 내가 경고했잖아 라는 말은 위로가 아니라 또 하나의 아픔이었습니다. 옥순이도 그걸 느꼈는지 바로 말을 바꾸었어요. 미안, 미안. 그래, 지금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야. 이 순자야 서연이를 생각해서라도 네가 강해져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 번은 유진이가 외출하고 없는 사이에 저는 유진이의 방 앞을 지나갔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책상 위에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남의 방을 뒤지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문틈으로 보인 서류 봉투에 대출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대출까지 받았던 건가? 아니면 언니의 사업 관련 서류인가? 저는 알 수 없었지만 가슴이 더 무거워졌어요. 이 상황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고 더 깊다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민수와 유진이의 관계는 회복이 불가능해 보였어요.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거의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저녁에 유진이가 퇴근하면 바로 방에 들어갔고 민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서연이만 이 방 저 방을 오가며 아빠 같이 놀자, 엄마 같이 자자를 반복했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부모의 감정을 읽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어느 밤에는 서연이가 제 방에 와서 제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할머니, 서연이 여기서 잘래. 저는 서연이를 꼭 안았습니다. 서연이의 작은 몸에서 나는 아기 냄새가 저를 무너뜨리기도 했고 동시에 살게 하기도 했어요. 서연아, 할머니가 서연이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서연이는 금방 잠이 들었지만 저는 밤새 그 아이를 안고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는데 할머니인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어요. 저는 그 상황이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모른 척하고 그냥 살았으면 적어도 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밥을 먹지는 않아도 됐을 텐데.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각했어요. 모른 척 했으면 돈은 계속 빠져나갔을 것이고 어느 순간 정말로 한 푼도 남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아픈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진이의 언니에게서 민수에게 전화가 왔어요. 민수 씨, 유진이가 빌려준 돈은 제가 갚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유진이의 의사였고 유진이가 가정 내에서 받은 경제적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민수 씨, 어머니가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으시니까 유진이가 대신 관리한 거예요.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요. 저는 그 말을 전해 듣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평생 한 푼 두 푼 모으면서 남편 병원비 대면서 아들 학비 대면서 그 어려운 세월을 버틴 제가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요. 남편이 가게를 접고 우울해하실 때 저 혼자 파출부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민수대학 등록금을 내려고 새벽 4시에 김밥을 말아 시장에 나가 팔던 날들이 있었어요. 그런 저보고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픈 말은 주먹이 아닙니다. 사람의 존엄을 깎아내리는 말 한마디가 뼈보다 더 깊이 박힙니다. 그 이후로 상황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민수는 유진이에게 돈을 돌려놓으라고 했지만 유진이는 언니에게 준 돈은 이미 사업에 쓰였다고 했어요. 돌려받을 수 없다고. 민수와 유진이는 매일 밤 다투었습니다. 서연이는 그 사이에서 울었고 저는 서연이를 안고 다른 방에서 동요를 불러주었어요. 서연이가 어느 날 제게 물었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 왜 싸워? 저는 서연이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안 싸워, 서연아. 이야기하는 거야. 어른들은 가끔 큰 소리로 이야기해.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작은 눈에 불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 눈을 보는 것이 돈을 잃은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유진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나 친정에 갈 거야. 야, 서연이도 데려갈 거야. 민수가 막았습니다. 서연이는 안 돼. 우리 같이 이야기하자. 유진이는 민수를 밀치며 소리쳤어요. 나는 이 집에서 하루도 더 못 있어.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산 게 얼만데. 저는 거실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유진이의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눈치를 봤다고요? 저는 이 아이에게 눈치를 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하지만 유진이는 듣지 않았어요. 서연이를 안고 택시를 타고 떠났습니다. 서연이가 떠난 그날 밤 저는 서연이 방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작은 이불, 인형들, 서연이가 그린 그림들, 냉장고에 붙여놓았던 서연이의 그림을 떼어 가슴에 안았어요. 빨간색 크레용으로 그린 3명의 사람 그림. 할머니, 아빠, 서연이라고 유진이가 대신 써준 글씨. 저는 서연이의 작은 양말 한 짝을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온 것은 이 아이 때문이었는데,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이 아이의 웃음소리였는데, 그 후로 3달 동안 유진이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민수가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유진이 친정번호를 알고 있었지만 전화하지 않았어요. 유진이 부모님에게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달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먼저 연락하면 상황이 더 꼬일 것 같았습니다. 뒤 그 3달 동안 저는 서연이를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서연이가 잘 먹고 있는지, 건강한지, 밤에 잘 자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서연이 어린이집 앞을 지나간 적이 있어요. 일부러 간 건 아니고 시장 가는 길에 돌아가면 그쪽을 지나거든요. 어린이집 울타리 너머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중에 서연이 목소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 울타리에 손을 대고 한참을 서 있다가 눈물을 닦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민수는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았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갔을 때 민수가 제 손을 잡고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는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제 이야기를 들으며 메모를 하셨어요. 변호사가 말하기를 시어머니의 돈을 며느리가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가족 간의 금전 문제는 복잡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같이 살면서 생활비 명목으로 섞인 부분이 있으면 더 어렵다고요. 변호사가 저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카드와 통장을 직접 건네셨나요? 네. 비밀번호도 직접 알려주셨고요. 네.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접근 권한을 주신 상황이라 법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이 제 탓인 것 같았어요. 너무 쉽게 믿은 제 탓, 너무 쉽게 내어준 제 탓.
저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돈은 포기할 수도 있어. 하지만 서연이를 포기할 수는 없어. 서연이만 볼 수 있으면 돼.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더 잘 살폈어야 했는데. 네 잘못이 아니야, 민수야. 엄마가 너무 쉽게 믿은 거지. 반년이 지나서 유진이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 조정을 원한다고요. 민수는 그 소식을 듣고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가까이 올 줄은 몰랐어요. 민수가 저에게 물었어요. 엄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민수야, 유진이와 네가 다시 합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미 이렇게 된 이상 서연이가 가장 덜 다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에 담긴 슬픔은 숨길 수 없었어요. 35세 이혼이라니. 제 아들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 어머니로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유진이는 놀라운 주장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인 제가 지나치게 간섭하여 부부 생활에 문제가 생겼다고. 네, 돈 문제는 생활비를 나눈 것뿐이라고. 저는 그 자리에서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저는 참았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싸워봐야 서연이만 더 힘들어지니까요. 조정위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저는 서연이만 가끔 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것만 해주시면 다른 것은 괜찮습니다. 조정위원이 안쓰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조정 결과 서연이의 양육권은 유진이에게 갔습니다. 민수는 격주로 면접 교섭권을 받았어요. 저는 아무 권리도 없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법적으로 면접 교섭권이 주어지지 않거든요. 저는 민수가 서연이를 만나는 날에만 잠깐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서연이를 다시 만난 날 서연이가 저를 보고 달려왔어요. 할머니, 저는 서연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연이가 많이 자라 있었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좀 달라져 있었습니다. 3달 사이에 이렇게 변했구나. 내가 놓친 시간이 이렇게 많았구나. 서연이가 제 눈물을 작은 손으로 닦아주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왜 울어? 아파. 아니야, 서연아. 할머니는 안 아파. 예,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 서연이가 제 볼에 뽀뽀를 해주었어요. 그 작은 입술이 닿는 순간 세상의 모든 아픔이 잠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안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이 아이를 다시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마치 생명줄을 잡듯이 꼭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격주마다 서연이를 만나는 것이 유일한 낙이 되었습니다. 서연이를 만나는 날이면 전날 밤부터 잠을 못 잤어요. 무엇을 해줄까? 무엇을 사줄까? 어디에 데려갈까? 설레는 마음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만나는 날 아침에는 분식점 일을 쉬었어요. 사장님이 할머니 손녀 만나는 날은 쉬세요라고 먼저 말해 주셨거든요. 그 배려가 참 고마웠습니다. 서연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너무 빠르게 지나갔어요. 놀이터에 가면 서연이가 그네를 밀어달라고 했고 저는 허리가 아파도 끝없이 밀어주었습니다. 점심에는 서연이가 좋아하는 돈가스를 먹이고 오후에는 서연이와 손잡고 공원을 걸었어요. 서연이가 길가에 핀 꽃을 꺾어 제 머리에 꽂아주며 할머니 예뻐 라고 할 때 세상의 모든 슬픔이 잠시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서연이를 돌려보내야 했어요. 민수가 서연이를 유진이에게 데려다 주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서연아, 다음에 또 보자. 할머니가 사랑해. 서연이가 작은 손을 흔들며 사라지면 저는 현관문을 닫고 한참을 서 있곤 했어요. 집 안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지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진이는 면접 교섭 날짜를 자주 바꾸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서연이가 아프다고, 일정이 바뀌었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요. 한 달에 2번 보던 것이 한 번이 되고 2달에 한 번이 되고 나중에는 3달째 서연이를 만나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3달째 서연이를 보지 못했을 때 저는 서연이가 다니는 학교 앞까지 간 적이 있어요. 멀리서라도 서연이 얼굴을 보고 싶었거든요. 학교 정문 맞은편 편의점 앞에 서서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연이가 나왔어요. 분홍색 책가방을 메고 친구와 뭔가 이야기하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르고 싶었어요. 서연아 하고 달려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유진이가 알게 되고 또 면접 교섭이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서연이를 바라보다가 그 아이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 집으로 걸었어요. 그날따라 집까지의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매일 서연이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핸드폰에 저장해둔 서연이의 사진과 동영상을 돌려보고 또 돌려보았어요. 서연이가 처음 걸음마를 뗀 날, 서연이가 처음 할머니라고 말한 날, 서연이가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타며 까르르 웃던 날, 그 영상들을 볼 때마다 저는 웃다가도 울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유진이를 미워하려고 노력했어요. 미워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미움이 들지 않았습니다. 분노는 있었어요. 서운함도 있었고요. 하지만 미움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진이도 어떤 면에서는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정이 넉넉하지 않으니 언니가 도와달라고 하면 거절하기 어려웠을 거고, 시어머니 돈을 쓴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겠지만, 가족에 대한 의무감이 더 컸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유진이의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한 가지 면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이 나이가 되어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진이는 서연이의 엄마입니다. 제가 유진이를 미워하면 나중에 서연이가 알게 되었을 때 그 아이는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서 찢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것만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 저는 다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민수가 다시 저와 살자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민수야, 엄마는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너는 네 인생을 살아. 서연이 잘 만나고 좋은 아빠가 되어라. 사실은 혼자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민수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이 35이면은 아직 젊으니까 다시 좋은 인연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저는 다시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전세 놓았던 아파트에 다시 들어갔는데 유진이와 함께 지냈던 민수네 집에서 쓰던 물건들이 하나도 없으니 더 텅 비어 보였어요. 텔레비전 소리로 적막함을 채우고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어요. 통장에는 남은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3,500만 원이 빠져나간 후 남은 것은 1,000만 원이 차에 되지 않았어요. 거기에 전세 보증금 5천만 원을 보태준 것까지 합치면 저는 사실상 거의 빈손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이 없었어요. 서연이를 돌볼 필요도, 유진이에게 반찬을 해줄 필요도, 민수에게 밥을 차려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산다는 것이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아무도 없는 빈 아파트에서 깨달았어요. 저는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곤 했는데 프로그램 내용이 하나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소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사람 목소리가. 한 번은 시장에 갔다가 아기 옷 가게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분홍색 원피스가 진열되어 있었는데 서연이에게 입히면 예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서연이에게 언제 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기에 사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시장을 나오면서 눈물이 나는 것을 참으려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옥순이가 가끔 찾아왔습니다. 떡이나 과일을 들고 와서 같이 먹자고 했어요. 옥순이는 저를 억지로 밖으로 끌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순자야, 집에만 있으면 안 돼. 걷자. 걷기라도 하자. 공원을 걸으면서 옥순이는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옥순이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고생했던 이야기, 남편이 먼저 떠나고 혼자 살게 된 이야기, 우리 세대의 여자들은 다 비슷한 짐을 지고 살아왔구나. 내 이야기가 특별한 게 아니구나. 그 생각이 오히려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작은 분식점에서 설거지 일을 구했어요. 새벽 6시에 가서 오후 2시까지 일했습니다. 하루에 4만 원을 받았어요.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넘는 돈이었습니다. 첫날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는데 손이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고무장갑을 껴도 뜨거운 물에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사장님이 바쁜 시간에는 그릇이 쉴 새 없이 쌓였어요. 라면 그릇, 떡볶이 접시, 김밥 도마. 저는 쉬지 않고 손을 움직였습니다. 오후 2시에 일이 끝나면 허리가 펴지지 않았어요. 구부정한 자세로 아파트까지 걸어가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 하지만 며칠이 지나니 일이 오히려 저를 살렸습니다. 분식점에는 손님들이 많았고 사장님 부부는 저를 잘 대해 주었어요. 사장님 아내가 점심때 제게 밥을 차려주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가게에서 할머니가 제일 일 잘하세요. 정말 감사해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것이 저를 아침마다 일어나게 했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팠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돈을 모아서 서연이를 만나러 갈 때 맛있는 것을 사줄 수 있으니까요. 서연이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 서연이가 갖고 싶어 했던 인형, 그런 것들을 사줄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설거지물에 잠긴 손의 아픔이 잊혀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분식점 사장님이 저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왜 이 나이에 일하세요? 자식이 없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있어요. 좋은 아들이에요. 근데 할머니가 좀 움직여야 건강하잖아요.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안쓰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싫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시선 속에 담긴 동정이 저를 작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동정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제 인생을 살고 있을 뿐이에요. 시간이 흘러 서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민수에게 들었습니다. 민수가 보내준 서연이의 입학 사진을 보는데 서연이가 너무 많이 자라 있었어요.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서연이를 보면서 저는 이 순간에 내가 옆에 없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입학식에도 가지 못했어요. 유진이가 싫어할까 봐요. 할머니가 손녀의 입학식에 가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정상인 건가요? 민수가 서연이를 데려온 어느 주말, 서연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우리 집에 안 와? 전에는 같이 살았잖아.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좀 바빠서 그래, 서연아. 근데 할머니는 항상 서연이 생각하고 있어. 엄마가 할머니 나쁘다고 했는데 할머니 안 나쁜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유진이가 서연이에게 저에 대해 나쁘게 말했다는 것도 아팠지만 그보다 서연이가 그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이 더 아팠어요. 저는 서연이의 머리를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엄마도 나쁜 사람 아니야. 엄마도 할머니도 다 서연이를 사랑해. 알았지?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고개짓이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었어요.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하실 일이 벌어집니다. 그로부터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저는 분식점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유진이한테서 연락 왔어. 제 손이 멈췄습니다. 유진이 언니가 사업에 실패했대. 빚이 많이 생겼나 봐. 유진이도 같이 보증을 섰었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이어서 말했어요. 그리고 유진이가 서연이 양육비를 더 보내달라고 했어. 그 순간 여러분이라면 어떤 기분이 드셨을까요? 제 돈을 빼가서 언니에게 주고 그 돈으로 한 사업이 망하고 이제 다시 돈을 달라고 하는 상황. 분노가 아닙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은 분노가 아니었어요. 허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서연이를 생각했습니다. 유진이가 힘들면 서연이도 힘든 거잖아요. 서연이가 밥을 못 먹고 학원을 못 다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양육비는 서연이를 위한 거야. 보내줘. 엄마, 그 돈이 진짜 서연이한테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또 언니한테 주면 어떡해요? 그래도 서연이가 있잖아. 서연이한테 가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지.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 후로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어느 날 오후 제가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문 앞에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편지 한 장이 있었어요. 유진이의 글씨였습니다. 어머니, 저 유진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께 직접 찾아뵐 용기가 나지 않아서 이렇게 문 앞에 놓고 갑니다. 저는 어머니께 큰 잘못을 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돈을 몰래 쓴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언니의 사업이 망한 후 저도 빚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평생 모은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 기분을 서연이가 요즘 할머니를 자주 찾습니다. 잠들기 전에 할머니 이야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제가 서연이에게서 할머니를 빼앗은 것이니까요. 어머니, 돈은 꼭 갚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리고 서연이를 자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허락해 주신다면. 여러분,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편지 위에 떨어져서 글씨가 번졌어요. 저는 유진이를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용서하지 말아야 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뭔지 이 나이에도 잘 모르겠어요. 돈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세월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서연이와 함께하지 못했던 그 시간들도요. 하지만 저는 유진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유진아, 편지 잘 읽었어. 전화기 너머로 유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유진아, 서연이 데리고 이번 주말에 와. 할머니가 밥 해줄게. 그 주말 유진이가 서연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서연이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할머니하고 소리치며 달려왔어요. 저는 그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유진이는 현관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유진이에게 말했습니다. 들어와, 밥 식는다. 그날 저녁 셋이서 밥을 먹었습니다. 유진이가 제 반찬을 먹으며 어머니 이 깍두기 정말 맛있어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옛날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같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그 순수한 믿음은 이미 깨져버렸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유진이를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밤에 통장 내역이 생각나면 가슴이 아려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요. 미움을 안고 살면 그 무게를 지고 사는 것은 저예요. 유진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이가 있습니다. 서연이는 저의 유일한 손녀이고 저의 미래이고 제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유진이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떻냐고요? 유진이가 격주로 서연이를 데리고 옵니다. 민수도 가끔 같이 오고요. 이혼한 부부가 같이 밥을 먹는 것이 이상할 수도 있지만 서연이가 행복해하니까 그걸로 된 겁니다. 유진이는 매달 조금씩 돈을 갚고 있어요. 한 번에 50만 원, 어떤 달은 30만 원, 3,500만 원을 다 갚으려면 오래 걸리겠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저는 아직도 분식점에서 일합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프지만 서연이를 만나는 날이면 그 아이가 좋아하는 붕어빵을 사갈 수 있으니까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가장 전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믿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믿음에도 경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돈과 관련된 것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장은 직접 관리하시고 비밀번호는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마세요. 이것은 의심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셨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잘못은 아닙니다. 남을 믿은 것이 죄가 되는 세상이라면 그 세상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고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70이 넘은 나이에 이런 일을 겪었지만 아직도 매일 아침 해가 뜹니다. 서연이의 목소리를 들으면 살아갈 힘이 생기고 분식점 사장님이 건네주는 따뜻한 국물 한 그릇에 위로를 받습니다.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 밖에서도 살아갈 이유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시면 혼자 삼키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아니면 이 할머니에게든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할머니가 하나하나 다 읽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할머니가 매주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 꼭 보세요. 이 이야기보다 더 가슴 아픈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68살이 되던 해 나는 다시 한복을 입었습니다. 손에는 꽃다발 대신 떨리는 두 손만이 있었고 옆에는 30년을 함께한 남편이 아닌 고작 넉 달 전에 처음 만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거울 앞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순자야, 너 정말 이래도 괜찮겠니? 거울 속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용감하다고 했습니다. 예순이 넘은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고요. 하지만 나는 용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저 외로웠을 뿐입니다. 밤마다 텅 빈 안방 천장을 바라보며 옆자리에 차가운 이불을 만지작거리던 그 외로움. 그것이 나를 이 자리까지 끌고 온 것입니다. 첫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꼭 5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들 둘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멀리 떨어져 살았고 며느리들은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비쳤습니다. 처음 1년은 슬픔에 잠겨 지나갔고 두 번째 해는 정리하느라 바빴고 세 번째 해부터는 그저 하루하루가 똑같이 흘러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혼자, 밥을 먹어도 혼자, 텔레비전을 봐도 혼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동네 복지관에서 만난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너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남은 인생 의지하고 살아야지. 혼자 늙어가는 거 너무 서럽지 않니? 그 말 한마디가 내 가슴 깊은 곳에 박혔습니다. 나는 집에 돌아와 그날 밤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서러워서 울었는지 부러워서 울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은 알게 되실 겁니다. 왜 내가 결혼식을 올린 지 한 달 만에 짐을 싸서 도망치고 싶었는지를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외로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해보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할머니가 들려드리는 인생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친구의 소개로 나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김영호, 나보다 2살 많은 70살이었고 아내를 먼저 보낸 지 7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첫 만남은 복지관 근처의 작은 찻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깔끔한 회색 양복을 입고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국화꽃이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꽃이라고 친구가 미리 말해주었던 모양입니다. 그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척 정중했습니다. 순자 씨, 이렇게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목소리에 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씨라고 불러주는 것, 누군가 나를 위해 꽃을 들고 나와주는 것. 예, 그날 저녁 나는 집에 돌아와 거울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내 얼굴에 작은 미소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2번, 때로는 3번. 그는 나를 공원에 데려가 산책을 시켜주었고 한강이 보이는 식당에서 저녁을 사주었습니다. 내 손을 잡아주는 일은 없었지만 우산을 씌워주고 차 문을 열어주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뒤에서 천천히 따라와 주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만난 사이에 무슨 뜨거운 감정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서로를 존중하고 의지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한강 둔치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오후였습니다. 나는 문득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영호 씨, 혹시 돌아가신 부인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먼 곳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다 떠났지요. 그 후로 저는 혼자 사는데 익숙해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슬픔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슬픔조차도 연기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저 이 사람도 나처럼 외로운 사람이구나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또 어느 날에는 그 사람이 나에게 자기가 만든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계란말이와 멸치볶음, 그리고 깨소금을 뿌린 주먹밥이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요리를 좀 배웠습니다. 맛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나는 그 도시락을 받아들고 공원 벤치에 앉아 천천히 먹었습니다. 맛은 그저 그랬습니다. 간이 조금 세고 계란말이는 살짝 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맛이 참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도시락을 싸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5년 동안 굳어있던 내 마음이 조금씩 녹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가끔 나에게 자기 아이들 이야기도 했습니다. 큰딸은 성격이 좀 까칠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착해요. 둘째 아들은 사업을 하느라 바쁘고 막내는 결혼해서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이 사람도 자식들과 거리가 멀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외로움의 모양이 비슷한 사람끼리는 서로의 마음을 더 잘 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에게 점점 더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 사람이 나를 자기 집 근처의 작은 한정식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우리는 창가에 앉아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들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그 사람은 반찬 그릇들을 자꾸만 정리했습니다. 내가 젓가락으로 나물을 집은 후에 접시가 조금 삐뚤어지면 그것을 다시 똑바로 맞추었습니다. 물컵이 원래 자리에서 조금 벗어나면 그것도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참 꼼꼼한 사람이구나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경고 신호였는지 그때 나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예, 그 무렵 그 사람과 함께 저녁을 먹고 돌아오는 날이면 나는 종종 첫 남편의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첫 남편은 언제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보, 왜 그리 서두르는 거야? 천천히 해. 천천히 알아가. 잠에서 깨면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낮이 되면 그 꿈의 의미를 곧 잊어버렸습니다. 낮에는 영호 씨의 전화가 왔고 그 정중한 목소리가 꿈속의 경고를 지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그 사람이 나를 자기가 자주 가는 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공원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벤치에 앉아 호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자 씨, 저는 이 공원에 자주 옵니다. 여기 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정말 좋네요. 조용하고 평화로워요. 그 사람은 잠시 말이 없다가 덧붙였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마다 이 공원에 와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오면 답이 나오곤 했어요. 나는 그때 이 사람이 참 사려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사람이 이 공원에 와서 많이 생각했다는 것이 어떤 생각이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여기에서 다음 상대를 어떻게 찾을지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공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사람이 처음으로 내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정말 잠시였습니다. 그리고 곧 손을 뺐습니다. 나는 그 짧은 순간에 손길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5년 만에 느끼는 누군가의 천이었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저 건조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에게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처럼 느껴졌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감정인지요. 외로움은 우리에게 작은 것도 크게 보이도록 만듭니다. 평범한 말 한마디가 고백처럼 들리고 건조한 손길이 포옹처럼 느껴지고 계산된 친절이 진심처럼 여겨집니다. 그 무렵 나는 복지관 친구에게 그 사람에 대해 물었습니다. 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알게 됐니? 어떤 사람이야? 친구는 조금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실 잘 몰라. 그냥 한번 소개받은 적이 있는데 점잖은 분이더라고. 그래서 너 생각이 나서 소개해 준 거야.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 친구도 그 사람을 잘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나는 그것조차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이미 마음이 들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나는 그때 너무 조급했습니다.
누군가를 알아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법인데 나는 그 시간을 아깝게 여겼습니다. 그 사이에도 작은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한 번은 그 사람과 함께 시장에 갔는데 시장 상인 아주머니가 그 사람을 보고 잠시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이상했지만 그 사람에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시선에 의미를 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아주머니의 눈빛에는 분명 뭔가가 있었습니다. 동정이었는지 경고였는지 나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순자 씨, 우리 이제 나이도 있고 언제까지 이렇게 만나기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 말의 뜻을 단번에 알아들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8배 나이에도 가슴이 두근거릴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나는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봄밤의 별들이 유난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첫 남편의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나도 이제 너무 외로워요. 용서해 주세요. 사진 속의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허락인지 만류인지 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아들들이었습니다.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꺼냈을 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진심이세요? 큰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행복하시길 바라요. 하지만 너무 급한 것 아니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데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엄마도 이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다. 남은 시간이라도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구나. 큰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결국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걱정과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더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재산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집안 사정은요? 나는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 이 엄마가 돈 때문에 결혼하는 줄 아니? 엄마도 외로워서 그러는 거야. 둘째 아들은 한숨을 쉬더니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기 전에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그 말이 마치 예언처럼 내 귀에 남았습니다. 며느리들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특히 큰며느리는 전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어머님 결정을 존중해요. 하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후회하실까봐 걱정이에요. 나는 그때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지혜가 담겨 있었는지 모릅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지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가족의 눈에는 선명하게 보이는 법입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외로움에 취해 있었고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양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모인 자리였습니다. 그 사람의 아들 둘과 딸 하나가 왔는데 나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이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특히 큰딸은 식이 끝날 때까지 나에게 단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나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서늘해서 나는 몇 번이나 몸을 떨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날의 나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새 출발이라는 설렘이 모든 불안을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식장 밖으로 나가는 길에 나는 화장실에서 그 사람의 큰딸과 둘째 아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큰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얼마나 갈까? 둘째 아들이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저번보다는 좀 더 가지 않을까?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번이라니 무슨 뜻이었을까? 하지만 나는 그 의문을 마음 한켠에 묻어두고 식장을 나왔습니다. 결혼식 날까지 불안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혼여행은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사람의 집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그 사람이 살고 있던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순간 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깨끗했습니다. 지나치게 깨끗했습니다.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집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 한 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보, 집이 정말 깨끗하네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 사람은 옅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좀 유별나서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 마음이 놓입니다. 그때는 그저 깔끔한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그 집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거실에는 오래된 가죽 소파와 작은 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아무 사진도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사진도 자식들 사진도 그 어떤 가족 사진도 없었습니다. 오직 풍경을 그린 그림 한 점만이 소파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보통 사람의 집이라면 가족 사진 몇 장 정도는 걸려 있는 법이니까요. 부엌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모든 그릇이 크기와 색깔에 따라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국자와 숟가락, 젓가락들도 종류별로 따로따로 서랍에 담겨 있었습니다. 양념통들은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일렬로 놓여 있었고 심지어 라벨의 방향까지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부엌을 보며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이런 남편이라면 청소 때문에 다툴 일은 없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안방에는 낡은 자개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개장은 오래된 것이었지만 겉면은 마치 어제 닦은 것처럼 반짝거렸습니다. 그 자개장이 눈에 들어온 순간 나는 뭔가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자개장의 문고리에 손을 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뒤에서 갑자기 말했습니다. 순자 씨, 그 자개장은 제가 소중하게 간직하는 물건들이 들어 있습니다. 열지 말아 주세요. 그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느껴보는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나는 놀라서 손을 거두었습니다. 아, 네. 죄송해요. 그 사람은 다시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할 것 없습니다. 그저 저만의 공간을 지켜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부드러운 웃음 뒤에 감춰진 무언가가 등 뒤로 차가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날 밤 나는 낯선 침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은 옆방에서 자겠다고 했습니다. 첫날이니까 순자 씨가 불편할 수도 있으니 천천히 익숙해집시다. 나는 그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부부가 되었는데 왜 각방을 쓰는 걸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침대, 낯선 이불, 낯선 베개.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나는 옆방에서 들려오는 그 사람의 숨소리를 들으며 뒤척였습니다. 문득 첫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0년 동안 내 옆에서 코를 골며 자던 그 사람. 가끔은 그 코 고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짜증이 나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 소리마저 그리웠습니다. 나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제가 무슨 짓을 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30년 넘게 해온 일이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김치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식탁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순자 씨, 된장찌개는 이 그릇에 담아야 합니다. 계란말이는 이쪽 접시에, 김치는 반드시 저 작은 종지에. 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는 제자리가 있다고.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며 직접 그릇들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여보. 다음부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나는 그렇게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오더니 내가 앉아있는 방석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순자 씨, 그 방석은 원래 창가 쪽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웃을 일인가 싶었지만 그 사람의 표정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조금씩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물컵 하나를 어디에 놓아야 하는지,
수건은 어떻게 개어야 하는지, 신발은 어느 방향으로 돌려놓아야 하는지, 집안의 모든 것에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은 오직 그 사람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매 순간 긴장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마치 시험을 보는 학생처럼 말입니다. 3일째 되는 날 나는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건을 다시 걸어놓는 방식이 잘못되었던 모양입니다. 그 사람이 조용히 화장실에 들어오더니 수건을 다시 꺼내 반듯하게 3번 접어 걸어 놓았습니다. 순자 씨, 수건은 이렇게 접어야 합니다. 3번. 정확하게 3번 접어서 모서리가 정확히 맞아야 합니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더 다음부터는 조심할게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결혼 생활일까? 이것이 정말 부부 사이의 대화일까? 4일째 되는 날에는 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릇을 식기 건조대에 올려놓는데 그 사람이 뒤에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 그릇은 큰 것부터 작은 순서대로 놓아야 합니다. 컵은 반드시 엎어서 손잡이가 오른쪽을 향하도록.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해왔던 방식이 모두 틀렸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이불 속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그저 뭔가가 무척 서러웠습니다. 그 다음 날 나는 집안일을 하면서 부엌 찬장 안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찬장 문을 열었더니 가장 안쪽에 작은 약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지에는 아무 글씨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궁금해서 그 봉지를 들어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뒤에서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씨, 거기 손대지 마십시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들어온 것입니다. 아, 네. 미안해요.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제 물건입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그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5일째 그 사람이 나를 앉혀놓고 노트 한 권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노트에는 집안의 모든 규칙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빨리 익숙해지도록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노트에는 23가지의 규칙이 번호를 매겨 적혀 있었습니다. 칫솔을 놓는 각도, 커튼을 여는 정확한 시간, 냉장고 안반찬의 위치, 심지어 베개를 놓는 방향까지. 나는 그 노트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이건 좀 심하지 않나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순자 씨, 저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와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순자 씨가 맞추어 주셔야 합니다.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정중함이 없었습니다. 나는 노트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읽어보았습니다. 규칙 1번, 아침은 반드시 6시 30분에 차릴 것. 규칙 2번, 식탁 위에 올리는 반찬 그릇의 순서는 왼쪽부터 국밥, 김치, 나물 순서를 따를 것. 규칙 3번, 화장실 세면대는 사용 후 반드시 물기를 닦아 광택을 유지할 것. 규칙 4번, 현관 신발은 코가 문을 향하도록 정렬할 것. 규칙 5번, 세탁물은 색상별로 분류하되 검은색은 다른 색과 절대로 섞지 말 것. 나는 그 규칙들을 읽으면서 이것이 사람이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진지하게 의심했습니다. 6일째 되는 날, 나는 처음으로 그 사람의 화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내가 거실의 화분을 5cm쯤 옮겼다는 이유였습니다. 순자 씨, 제가 몇 번을 말해야 합니까? 그 모든 것에는 제자리가 있다고. 그 사람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낮은 목소리가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나는 겁에 질려 화분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참 동안 내 얼굴을 바라보더니 다시 원래의 정중한 목소리로 돌아갔습니다. 미안합니다, 순자 씨. 제가 좀 예민했네요. 차 한 잔 드시겠습니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변화가 더
섬뜩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내가 점심을 차리는데 숟가락을 놓는 방향이 틀렸다고 했습니다. 나는 30년 넘게 밥상을 차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수천 번도 넘게 숟가락을 놓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내 인생의 30년을 단번에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참았습니다. 참는 것이 어른의 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참는 것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나는 첫 남편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뭘 하든 상관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방석이 어디에 있든 물컵이 어디에 놓이든 그저 내 옆에 앉아 수고했어 라고 한마디 해주면 그만이었습니다. 3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잃어버린 뒤에야 소중함을 안다는 옛말이 그날따라 유난히 마음에 사무쳤습니다. 8일째 되던 날 나는 용기를 내어 집 밖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그냥 동네 슈퍼마켓에 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이 현관 앞에 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말입니다. 순자 씨 43분 걸렸습니다. 슈퍼마켓까지는 왕복 20분이면 충분할 텐데요. 나는 당황했습니다. 동네 친구를 잠깐 만났어요.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는 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집 밖에 나갈 때마다 내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슈퍼마켓에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같은 동네에 사는 어르신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7층에 사는 김 씨네 새 부인이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분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아이고, 조심하세요. 그 사람, 이전에도 여기서 같이 사는 분이 있었거든요. 나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그분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부터 나의 의심은 조금씩 커져만 갔습니다. 9일째,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기를 들 때마다 뒤에서 그 사람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거실에서 전화를 걸면 그 사람은 신문을 읽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고 방에서 전화를 걸면 잠시 후에 문을 두드리며 순자 씨 차 한 잔 드시겠습니까? 하고 들어왔습니다. 결국 나는 아들에게 전화조차 마음 편히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결혼 생활인가?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새로운 시작인가? 열흘쯤 되었을 때 그 사람의 큰딸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결혼식 날 나에게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던 그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집 안을 쭉 둘러봤습니다. 마치 뭔가를 점검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물건들 하나라도 옮기거나 버리시면 안 됩니다. 알아두세요. 나는 당황했습니다. 네? 제가 왜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녀는 옅게 웃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아버지는 특별한 분이시잖아요. 그 말에는 묘한 뼈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 뼈의 정체를 알 수 없었지만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더니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나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혹시 아버지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물어보세요. 저보다 아버지를 잘 아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따님,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들으셨죠? 그것도 사실이기는 해요. 하지만 엄마는 병이 나기 전부터 이미 무척 지쳐 계셨어요. 그 말 끝에 그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어머니 조심하세요. 이 집에서는 조용히 지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나갔습니다. 나는 그녀가 나간 후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심하세요라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메아리쳤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나는 현관에 벗어놓은 그녀의
신발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놓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사람이 그녀의 어질러진 신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신발 방향을 조금만 틀어놓아도 지적하는 그 사람이 자기 딸의 어지러진 신발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의 규칙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따님이 오늘 이상한 말을 하고 갔어요. 당신이 특별한 분이라고요. 무슨 뜻인가요? 그 사람은 잠시 말이 없더니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딸이 원래 말이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뭔가 숨기는 듯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옆방에서 자는 그 사람의 숨소리를 들으며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의 그 말, 조심하세요 라는 그 말, 그리고 엄마는 병이 나기 전부터 이미 무척 지쳐 계셨어요 라는 그 말. 그 말들이 계속 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뭔가가 이 집에는 숨겨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 자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거실로 나가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마셨습니다. 베란다에서 내려다본 동네는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이 출근을 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노인들이 운동을 하러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을 보고 있자니 갑자기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왜 나는 저 평범한 풍경 속에 있지 못하고 이 이상한 집에 갇혀 있는 걸까? 그때 뒤에서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씨, 일찍 일어나셨네요. 뭘 보고 계십니까? 나는 급히 눈물을 닦고 뒤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이 아침의 햇살 속에서도 여전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에 내가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마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순간 나는 왜 그 사람의 딸이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 사람이 그토록 물건들에 집착했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도 집안에서의 생활은 점점 더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10하루째 되는 날, 나는 그 사람이 은근히 내 재산에 대해 묻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자 씨, 혹시 부동산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나이가 드시면 관리하기 힘드실 텐데요. 저에게 맡기시면 제가 잘 관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아, 제 것은 얼마 안 돼요. 아들들이 알아서 해주고 있어요. 그 사람의 얼굴에 살짝 실망의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그 순간에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의 관심이 처음부터 내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 사람은 또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순자 씨, 우리 이제 부부인데 명의도 하나로 합치는 게 어떻겠습니까? 나는 놀라서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네? 무슨 명의요? 제3명의 말입니다. 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겨우 10하루가 지났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간신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그건 좀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의 표정이 또 그 묘하게 굳은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금방 원래의 부드러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에도 재산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그 사람이 내 방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순자 씨, 저는 순자 씨를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재산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제가 곁에서 도와드리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부드러움 뒤에 감춰진 진짜 의도가 나에게는 점점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 옆방에서는 그 사람이 자는 숨소리가 일정하게 들렸습니다. 너무나 일정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마치 자지 않으면서 자는 척하는 것 같은 그런 숨소리였습니다. 나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2달 전만 해도 나는 그저 외로운 노인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은 나는 지금 무엇이 되어 있는 걸까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옆방에 그 사람이 들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열이틀째 되는 날, 그 사람은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간다며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오후 늦게나 돌아올 겁니다. 편하게 계세요. 나는 오랜만에 혼자가 되는 시간이 반가웠습니다. 따뜻한 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문득 안방 쪽에 있는 낡은 자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자개장은 집 안에서 유일하게 내가 한 번도 들여다보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존중했습니다. 부부라도 서로의 사생활은 지켜줘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그 자개장이 자꾸만 나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열지 말라고 했는데 몰래 여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열이틀 동안 쌓인 이상한 느낌들, 그 딸의 의미심장한 말, 그 사람의 지나친 집착, 동네 어르신의 경고, 결혼식 날 들었던 자녀들의 대화, 모든 것이 하나의 의문으로 모아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자개장의 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 냄새가 훅 풍겨 나왔습니다. 제 안에는 낡은 상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가장 위에 있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 사람과 한 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첫 번째 아내일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의 여자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 속 여자, 중년 시절의 사진 속 여자, 그리고 노년 시절의 사진 속 여자, 모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세 명의 여자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나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아내를 먼저 보낸 지 7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단 한 번의 결혼이었다고. 그런데 이 사진들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나는 급하게 상자 안에 있던 편지 하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는 어느 여자가 그 사람에게 쓴 것이었습니다. 날짜는 15년 전이었습니다. 여보,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어요. 당신의 그 집착이, 당신의 그 규칙들이 나를 숨막히게 해요. 나는 사람이지 당신이 정리해 놓은 물건이 아니에요. 미안해요. 떠날게요. 편지를 읽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여자도 나와 같은 처지였던 것입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 편지는 더 오래전 것이었습니다. 20년 전 또 다른 여자가 쓴 편지였습니다. 여보, 저는 도망칩니다. 더 이상 당신 옆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그저 소유하려고만 할 뿐이에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세 명의 여자 모두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에게 한 번의 결혼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는 자개장 안의 모든 상자를 다 뒤졌습니다. 두 번째 상자에는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사진첩에는 그 여자들과 그 사람이 함께 찍은 결혼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세 번의 결혼식, 세 번의 웃음, 그리고 세 번의 이별. 사진첩을 넘기면서 나는 세 여자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여자는 나와 비슷한 나이대였습니다. 둥근 얼굴에 선한 눈매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자는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였습니다. 머리가 하얗고 요 얼굴에는 고단함이 가득했습니다. 세 번째 여자는 가장 최근의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사진 속에서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나는 그 사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들도 나처럼 외로웠을 것입니다. 이 여자들도 나처럼 속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 상자에서 나는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쓴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장을 넘기던 내 손이 어느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또 한 여자가 떠났다. 왜 그녀들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 나는 그저 완벽한 질서 속에서 완벽한 사랑을 주고 싶었을 뿐인데. 나는 일기장의 다른 페이지들도 넘겨보았습니다. 어떤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내 규칙을 어겼다. 왜 그렇게 단순한 것조차 지키지 못하는 것일까? 또 다른 페이지에는 그녀가 떠나겠다고 말했다. 나는 붙잡지 않았다. 붙잡을 가치도 없는 여자였다. 다음에는 더 순종적인 여자를 찾아야겠다. 나는 그 글들을 읽으며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일기장에는 또 이런 페이지도 있었습니다. 결혼정보업체에 다시 등록했다. 이번에는 조건을 더 구체적으로 적었다. 60살 이상, 자식들과 거리가 먼 여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여자. 이런 여자는 쉽게 떠나지 못한다. 그 글을 읽는 순간 나는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조건들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여자였던 것입니다. 일기장을 더 넘기자 내 관한 내용도 나왔습니다. 첫 만남부터 결혼식까지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순자 씨를 만났다. 예상대로 외로움에 지친 얼굴이었다. 몇 마디 달콤한 말과 국화꽃, 한 다발의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이 여자는 쉽다. 나는 그 글을 읽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국화꽃, 그 첫 만남, 그 모든 것이 계산된 덫이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순자 씨에게 도시락을 만들어 주었다. 여자들은 이런 사소한 것에 약하다. 특히 외로운 여자들은 더욱 그렇다. 그 계란말이. 그 따뜻했던 순간, 내가 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녹는다고 느꼈던 그 순간조차도 그 사람에게는 그저 계산된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순자라는 여자를 만났다. 68. 외로움에 지쳐 보이는 얼굴. 이 여자라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여자는 나이가 많으니 어디로도 갈 곳이 없을 테니까. 그 글을 읽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떠나지 못할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일기장 맨 뒤쪽에는 그 사람이 만든 또 다른 목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순자 씨 길들이기 계획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첫 주에는 규칙을 가르칠 것, 둘째 주에는 외출을 제한할 것, 셋째 주에는 아들들과의 연락을 줄이도록 유도할 것, 넷째 주에는 재산명의 이전 문제를 꺼낼 것. 나는 그 목록을 읽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결혼이 아니라 체계적인 함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목록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만약 세 번째 주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더 강한 방법을 사용할 것. 나는 그 더 강한 방법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등 뒤로 소름이 끼쳤습니다. 나는 일기장을 덮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5년 동안의 외로움. 그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누군가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저 외로운 노인을 사냥감으로 삼는 그런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문득 나는 그 자개장 안쪽 깊숙한 곳에 놓여 있던 작은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꺼내보니 그것들은 부동산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몇몇 서류에는 앞서 떠났던 여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여자들의 재산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로 넘어갔는지 그 과정이 서류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제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 사람은 외로운 여자들을 찾아내서 그들의 재산과 삶을 빼앗아 온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서류들을 다시 제자리에 넣으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한 장만이라도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한 장을 핸드폰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의 몇 페이지도 찍었습니다. 앞서 떠난 여자들의 편지도 찍었습니다. 사진들 역시 빠짐없이 찍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돌아와서 이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증거들이 있으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까지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는 도중에 나는 서류 더미 사이에서 또 하나의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보험 서류였습니다. 두 번째, 아내의 이름으로 된 보험이었는데 수익자란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험금은 이미 지급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나는 그 서류를 보며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까지 계획하고 있었던 것일까? 나는 눈물을 닦고 자기장 안에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최대한 원래 상태와 같이 놓으려 했습니다. 그 사람은 밀리미터 단위로 물건을 정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치라도 어긋나면 알아챌 것이었습니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 상자들의 위치를 맞추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몇 번이나 상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일찍이었습니다. 나는 황급히 상자들을 제자리에 넣고 자개장 문을 닫았습니다. 그 사람이 안방에 들어왔을 때 나는 애써 웃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그 사람은 나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개장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순자 씨, 자개장을 열어보셨습니까? 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요, 여보. 제가 왜 그러겠어요.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개장 앞으로 가더니 문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안쪽을 살폈습니다.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천천히 뒤돌아 나를 바라봤을 때 그 눈빛은 내가 지금까지 본 어떤 눈빛과도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순자 씨, 상자의 위치가 달라져 있습니다. 이 자개장 안의 모든 것은 제가 직접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밀리미터 단위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 걸음씩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 당신은 약속을 어겼습니다. 저는 약속을 어기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나는 도망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장, 지금 이 집에서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호기심에 그만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천천히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방에서 그 사람이 자고 있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 숨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무섭게 들렸습니다. 나는 이불 속에서 내 핸드폰을 꺼내 큰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내일 잠깐 너희 집에 갈게. 할 얘기가 있어. 큰아들에게서 곧바로 답이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괜찮으세요? 나는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내일 만나서 이야기하자. 지금은 말하기 힘들다. 답장을 보낸 후 나는 핸드폰을 베개 밑에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날 밤 내내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새벽 3시쯤 나는 뭔가 이상한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옆방의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급히 눈을 감고 자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발소리가 내 방 앞으로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이 내 방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나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1분, 5분, 10분. 마침내 그 사람은 발길을 돌려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제서야 나는 참았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내일 이 집을 나가야 한다는 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 큰아들네 집에 잠깐 다녀올게요. 손주가 아프다고 해서요. 그 사람은 나를 한참 동안 쳐다봤습니다. 언제 돌아오십니까? 저녁이에요. 손주가 어디가 아픕니까? 그 사람이 다시 물었습니다. 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냥 감기인 것 같아요. 여봐, 며느리는 옆에 없습니까? 며느리도 있는데 손주가 할머니를 찾는다고 해서요. 그 사람은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잘 다녀오십시오. 그 목소리에는 의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다른 짐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아파트를 나서는 순간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뒤에서 쫓아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나는 숨이 턱 끝까지 차 있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수십 번도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결국 받았습니다. 받지 않으면 더 의심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네, 여보세요? 순자 씨,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지금 버스 기다리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저녁에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긴 후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을 때 나는 거의 도망치듯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버스 안에서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봤습니다. 풍경이 천천히 흘러갔지만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지난 2주 동안의 장면들이 계속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첫 만남의 국화꽃, 한강 둔치에서의 산책, 계란말이가 들어있던 도시락, 결혼식 날 그 사람, 딸의 차가운 시선, 자개장 안의 사진들, 그리고 그 끔찍한 일기장의 글씨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큰아들네 집에 도착해서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내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잘 도망치셨어요? 그런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있으면 안 돼요. 큰며느리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가 더 말렸어야 했는데. 나는 핸드폰을 꺼내 찍어온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일기장의 글씨들, 앞서 떠난 여자들의 편지들, 그리고 부동산 서류들. 큰아들은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이건 그냥 이상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큰 며느리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여자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 질문에 우리 모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희 잘못이 아니야. 다 이 엄마의 잘못이지. 외로움에 눈이 멀어서 제대로 보지 못했던 엄마의 잘못이야. 그날 밤 나는 큰아들네 집 손님 방에서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낯선 규칙도 차가운 눈빛도 숨 막히는 침묵도 없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새벽에 나는 한 번 잠에서 깼습니다. 잠시 여기가 어딘지 헷갈렸습니다. 이 천장을 올려다보는데 큰아들네 집 손님 방이었습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서러워서가 아니라 살았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큰아들이 나 대신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실 겁니다. 이혼 절차를 밟겠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그 사람이 뭐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큰아들은 침착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그 사람에게서 여러 번 전화가 왔지만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변호사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찍어온 사진들을 그 변호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변호사는 사진들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단순한 이혼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앞선 여자분들의 행방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내 가슴이 다시 서늘해졌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가 다시 연락을 주었습니다. 어머님, 확인해보니 앞선 여자분들 중 두 분은 가족들과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한 분은 다행히 딸과 연락을 하고 계셨는데 그분도 어머님과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두 손을 모아 잡았습니다. 그 여자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나는 그 여자분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름은 이명희 씨였고 이 나보다 3살 많은 71살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지관 근처의 작은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공교롭게도 내가 그 사람을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찻집이었습니다.
이명희 씨는 나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저와 똑같은 일을 겪으셨다니 얼마나 무서우셨어요. 나도 그분의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이명희 씨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와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외로움, 국화꽃, 정중한 인사, 계란말이 도시락, 그리고 결혼 후에 그 수많은 규칙들. 저는 2달을 버텼어요.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어서 도망쳤어요. 그때 제 재산도 많이 빼앗겼고요. 그분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서 나온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이명희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더 들려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꽃도 사다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분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이어 말했습니다. 저도 자개장을 열어봤어요. 그때 저보다 먼저 있었던 여자분의 편지를 발견했고 너무 무서워서 그날 바로 도망쳤어요. 나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만약 자개장을 열어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명희 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 우리는 운이 좋은 거예요. 도망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도망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 밤에 잠이 오지 않아요. 나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그 사람은 순순히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나에게 해준 것들을 하나하나 계산해서 요구했습니다. 결혼식 비용, 함께 먹은 식사값, 심지어 내가 자기 집에서 사용한 전기세와 수도세까지. 나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결혼이란 것은 그저 하나의 거래였다는 것을. 변호사는 내 사진 증거들을 가지고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 증거들을 공개하면 당신은 단순한 이혼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은 처음에는 펄쩍 뛰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나는 변호사에게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물어봤습니다. 어떤 표정이었어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계산하는 표정이었어요. 다음 목표를 찾고 있는 것 같은. 그 말에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결국 나는 약간의 돈을 그 사람에게 주고 겨우 이혼 도장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저 그 사람과의 모든 인연을 깨끗하게 끊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나는 법원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푸른 날이었습니다. 그 후로 나는 내 원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5년 동안 혼자 살아왔던 바로 그 집으로요. 집 안에는 여전히 첫 남편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진 앞에 서서 오랫동안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내가 어리석었어요. 외로움이 무서워서 도망가려 했는데 결국 더 무서운 곳으로 갔네요. 이제야 알았어요. 당신과 함께한 그 30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집에 돌아온 첫날 밤, 나는 안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천장이었습니다. 5년 전 남편이 떠난 뒤에도 바라보았던 바로 그 천장. 하지만 그날 밤의 천장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그 천장이 외로움의 상징이었다면 그날 밤에는 안전의 상징이었습니다. 누구도 나를 감시하지 않고 누구도 나에게 규칙을 강요하지 않는 그 자유로운 공간. 나는 그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상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복지관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고 옛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나를 그 사람에게 소개해 준 친구는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그 친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내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탓이지. 오히려 네 덕분에 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단다. 그 교훈이 무엇이었냐고요? 그것은 바로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사람을 얼마나 쉽게 속이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외로움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아무나 괜찮아. 누구라도 좋아. 지금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낫잖아.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외로울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이제 압니다.
나는 지금도 가끔 그 두 달을 떠올립니다. 그 낯선 규칙들, 그 차가운 눈빛, 그 숨막히는 집, 그리고 그 자개장 속에서 발견한 사진들과 편지들. 세 명의 여자, 모두 나보다 먼저 도망쳤던 사람들, 그 여자들이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속으로 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들이 편지를 남겼기에 나는 진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어서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외로움은 분명 힘든 감정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얻는 고통은 외로움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 갑니다. 지금 나는 다시 혼자입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외롭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혼자 있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과 친구가 되는 법,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 나 자신에게 위로가 되는 법. 이 나이가 되어서야 배운 이 교훈들이 나에게는 그 어떤 결혼 반지보다도 값진 것입니다. 어쩌면 인생의 진짜 동반자는 결국 나 자신인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잘못된 사람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먼저 나 자신을 단단하게 세운 후에야 우리는 진짜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부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내리려는 결정이 정말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외로움에서 도망치기 위한 것인지 그 차이를 아는 것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 할머니의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채널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놀라우셨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다음 영상을 꼭 보세요. 훨씬 더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